기름값이 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다 힘들지 뭐.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질까요? 왜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뛰고, 왜 장을 한번 보고 나면 한숨부터 나오게 될까요? 사실 그 시작점에는 늘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정작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 상당수가 단 하나의 좁은 바닷길을 지나 들어옵니다. 만약 그 길이 며칠만 흔들려도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동 국가들이 먼저 한국 기업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는 기름을 사기 위해 중동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째 화물차를 몰고 있는 박성민 씨는 요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날씨도 아니고 배송 일정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하루 운행 수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10시간 넘게 운전해도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성민 씨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류비가 올라가면 온라인 쇼핑 가격도 오르고 식당 재료값도 오르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이 에너지를 들여오는 구조 자체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상당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지나옵니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작은 선처럼 보이지만 이 길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만약 중동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해상 운송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동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한국 경제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기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공포였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1973년 1차 오일 쇼크는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하던 한국 경제를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자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했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던 한국은 그대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정숙 씨는 겨울밤 지방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고 시장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매주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어려워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 모든 시작점에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줄고 물류가 흔들리면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무서웠던 이유는 단순히 비쌌다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름이 필요해도 직접 생산할 수 없었고 가격이 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공급이 줄어들면 국민 전체가 버텨야 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운명이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세계 각국은 그 사건 이후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문제가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겪은 에너지 위기를 보면 세계는 아직도 에너지 공급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전기요금이 치솟자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도 산업도 국민 생활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감이 지금 한국을 새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밀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 석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심에서 전기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배터리만으로 거대한 산업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승용차만 놓고 보면 전기차는 매우 훌륭한 대안입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유지비도 낮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승용차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은 거대한 화물선과 대형 트럭, 공장과 항공 물류 시스템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배터리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천항에서 근무하는 항만 엔지니어 최민재 씨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저걸 배터리만으로 움직인다고 상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초대형 선박은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장거리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무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승용차 수준에서는 괜찮지만 선박이나 항공기처럼 장거리 대용량 운송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터리를 많이 싣는 순간 화물을 실을 공간이 줄어들고 무게가 늘어나면 효율도 떨어집니다. 결국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히 전기로 바꾸자라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화학산업 같은 분야는 훨씬 복잡합니다. 이 산업들은 단순한 전력 소비가 아니라 초고온 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제철소는 엄청난 온도의 열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 수준에서 배터리만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산업국들은 전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미 대세인데 왜 굳이 수소를 이야기하느냐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수소의 진짜 무대는 승용차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거리 운송, 산업용 열에너지, 대규모 발전 저장 시스템 같은 영역에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가 도시 안이동 수단에 강하다면 수소는 산업과 물류처럼 훨씬 거대한 시스템에서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 에너지는 하나의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형태라기보다 각 기술이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나누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고 그 수소를 다시 에너지로 사용할 때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수소를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적이지만 날씨와 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해가 지면 태양광 발전은 멈추고 바람이 약하면 풍력 발전량도 줄어듭니다. 결국 남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여기서 수소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소를 두고 햇빛을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수소는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세계가 계속 도전하고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가깝습니다. 대전 연구단지에서 수전의 장비를 연구하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소는 만들 수 없는 기술이 아니라 싸게 만들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실제로 수소 경제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경제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산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상보다 비용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생산 과정에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수소는 저장과 운송도 쉽지 않습니다. 수소는 매우 가벼운 기체라서 압축하거나 액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도 추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장거리 운송을 위해서는 별도의 저장 시설과 인프라까지 필요합니다. 즉 수소는 단순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생산, 압축, 저장, 운송 활용까지 모두 연결되어야 비로소 산업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소가 물에서 나오니까 무한히 싸고 쉬운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보다 전기 가격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소 생산 비용의 상당 부분은 결국 전기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가가 낮은 지역이 수소 생산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동의 사막과 호주 같은 지역이 미래 수소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계가 계속 수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배터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거리 물류, 철강, 선박 발전 산업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은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보겠다는 도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수소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 하나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삼성이 수소를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스템 전체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소 산업이라고 하면 수소차나 연료전지 같은 특정 기술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삼성의 움직임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플랜트 업계에서 오래 일한 한 엔지니어는 삼성의 전략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소는 반도체처럼 정밀해야 하고 조선처럼 거대해야 하며 발전소처럼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수소 산업의 본질을 꽤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수소는 실험실에서 기술 하나 성공했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거대한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수십 년 동안 사고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글로벌 물류망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국 수소 경쟁은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 능력의 경쟁에 가깝습니다. 삼성이 특히 강점을 갖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며 초정밀 공정 기술을 축적했고 조선업에서는 초대형 선박과 에너지 운반 시스템 경험을 쌓았으며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소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오랫동안 잘해왔던 산업 역량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분야인 셈입니다. 최근 삼성이 해외 수전의 기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대형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려 할 때 누가 그 공장을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 에너지 시대의 인프라 표준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 하는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싸움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미래에는 반도체처럼 에너지 인프라 자체가 전략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가진 국가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계속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가 바로 중동의 사막입니다. 과거 중동의 사막은 한국에게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1970, 80년대 수많은 한국인들은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우며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으로 세계 시장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사막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을 들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 국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석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만 같은 국가는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한 태양과 넓은 사막, 안정적인 항만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광 발전으로 값싼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의 유전은 땅속이 아니라 태양 아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동 국가들의 고민도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석유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중동 역시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은 단순히 석유를 파는 지역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는 만드는 것만큼 운반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소는 부피가 크고 다루기 까다로운 기체이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 운송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미 세계적으로 운송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저장과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은 단순 생산이 아니라 생산과 운송, 저장, 활용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 입장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동에서 에너지를 사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동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수소 생산 플랜트, 저장 기술, 운반 시스템, 연료 전지, 친환경 선박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소 산업은 특정 기업 하나의 도전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가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단순한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로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올라설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아직도 수소가 정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굳이 수소까지 필요하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승용차 분야만 놓고 보면 현재는 배터리 전기차가 훨씬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 경쟁력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비용과 시간의 싸움까지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인프라입니다. 수소는 생산만 잘한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저장 시설이 필요하고 운송망이 필요하며 충전 시스템과 안전 기준까지 모두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훨씬 높은 기술과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결국 국가 단위의 장기 투자 없이는 쉽게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소 산업의 승부는 기술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엄청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소 장비 분야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수소 경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중동까지 모두 얽힌 거대한 산업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래 에너지 시장은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더 싸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계속 수소에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같은 산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기존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체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소 투자는 단순한 유행 따라가기라기보다 장기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수소가 내일 당장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과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소 산업은 아직 완성된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존 화석 연료 중심 구조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국 역시 그 변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소가 정말 미래의 중심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남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TV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동 사막에 대규모 수소 플랜트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한때 한국은 에너지를 사오기 위해 중동을 바라봐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몸으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달려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히 원유를 사오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그것을 산업과 물류에 연결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비용도 낮춰야 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며 세계 시장 경쟁도 버텨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유럽까지 모두 미래 에너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변화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기술과 산업으로 극복해온 한국의 방식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업도 그랬으며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였지만 결국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산업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역시 비슷한 길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유소 풍경을 낯설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기름값 뉴스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던 시대를 지나 에너지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세계는 조용히 한국의 다음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소가 정말 전기차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으려 하는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